만약 베르너 폰 브라운의 삶이 어둠에서 시작해 광활한 빛으로 나아간 여정이었다면 세르게이 파블로비치 코롤료프의 삶은 빛에서 시작해 끔찍한 어둠을 관통하며 오직 꺼지지 않는 집념만으로 인류 최초의 빛을 쏘아 올린 처절한 투쟁의 기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평생 1급 기밀에 붙여졌습니다. 서방 세계는 물론 소련 인민들조차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경외심을 담아 그를 총설계자라고만 불렀습니다. 1907년 아직 황제가 다스리던 제정 러시아의 지토미르에서 태어난 코롤료프 역시 폰 브라운처럼 어린 시절부터 하늘에 매료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비행기 조종을 배우고 직접 글라이더를 설계하며 언젠가 조국의 위대함을 하늘에서 증명할 붉은 조종사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는 단순한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키이우 공과대학을 거쳐 모스크바 최고기술학교 항공역학과에서 당대 최고의 항공공학자 안드레이 투폴레프의 지도를 받으며 천재성을 드러냈습니다. 1930년대 그는 이미 유능한 항공기 설계자였지만 그의 시선은 성층권 너머 로켓의 가능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931년 그는 프리드리히 찬더 등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제트 추진 연구그룹 일명 GIRD를 결성합니다. 1933년 8월 이 아마추어에 가까웠던 그룹은 마침내 소련 최초의 액체 연료 로켓 GIRD-X를 성공적으로 발사시켰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26세였습니다. 이 성공을 눈여겨본 붉은 군대는 GIRD를 국영 제트 추진 연구소로 통합했고 코롤료프는 이곳에서 로켓 비행체 설계의 핵심 인물로 촉망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천재성은 동시에 시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로켓 엔진 개발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던 발렌틴 글루시코와의 관계는 훗날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엔진의 추진제 방식을 두고 벌어진 두 천재의 기술적 논쟁은 점차 개인적인 반감으로 번져갔습니다. 1930년대 후반 스탈린의 피비린내 나는 대숙청의 광기가 소련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미래의 라이벌 폰 브라운이 나치의 SS 장교복을 입고 히틀러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으며 V2 로켓 연구에 박차를 가하던 바로 그 시기 코롤료프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1938년 그는 인민의 적, 독일 스파이, 반소비에트 활동이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내무인민위원회에 체포당합니다. 이 체포의 배후에는 먼저 체포되어 고문을 받던 글루시코의 거짓 밀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코롤료프가 의도적으로 연구를 지연시켰다. 모진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고문관들은 잠을 재우지 않고 며칠 밤낮으로 그를 신문했고 이 과정에서 그의 턱뼈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국 그는 거짓 자백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시베리아의 악명 높은 금광 수용소 콜리마였습니다. 죽음의 땅이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영하 40도를 밑도는 혹한 속에서 그는 굶주림과 계혈병으로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금광 채굴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그는 이가 모두 빠지고 몸무게는 40kg대까지 줄었습니다. 한때 붉은 조종사를 꿈꿨던 소련 최고의 로켓 천재는 그렇게 죄수 번호 1991이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941년 나치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하자 스탈린은 경악했습니다. 당장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대숙청 때 감옥에 가뒀던 수많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급히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들의 재능이 위대한 조국을 위해 필요해진 것입니다. 코롤료프 역시 콜리마의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투폴레프가 코롤료프는 천재다. 그가 필요하다고 스탈린에게 간절히 호소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인근의 특별 설계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샤라슈카는 죄수 신분의 과학자들이 감시를 받으며 기술 개발에 동원되는 특별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적어도 얼어붙은 콜리마의 금광 대신 따뜻한 제도판 앞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폭격기용 로켓 부스터와 새로운 전투기 엔진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의 운명을 다시 한번 뒤흔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폰 브라운이 만든 독일의 V2 로켓이 런던을 불바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이 기적의 무기에 경악했고 동시에 매료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폰 브라운과 그의 팀 대부분이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에 스탈린은 격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폰 브라운을 만들어야 한다.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인물을 찾아내라. 스탈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를 수행할 유일한 인물로 V2의 기술을 분석하고 뛰어넘을 잠재력을 지닌 단 한 사람, 억울한 누명을 썼던 죄수 코롤료프가 선택되었습니다. 1945년 코롤료프는 독일로 파견되었습니다. 비록 죄수 신분은 면했지만 여전히 감시 대상이었던 그는 폰 브라운이 떠난 페넴인데 기지에서 V2 로켓이 잔해와 설계도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한 적의 무기를 연구하는 기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련으로 돌아와 공식적으로 복권된 그는 이제 모든 로켓 개발을 총괄하는 총설계자로 임명됩니다. 그는 V2를 분석하며 단숨에 폰 브라운의 기술력을 따라잡았지만 그의 목표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보다 더 멀리, 더 무거운 것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강력한 로켓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사정거리 8000km,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인류 최초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R7이었습니다. R-7 개발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프로토타입이 발사대에서 폭발하거나 공중에서 조각났습니다. 공산당 지도부는 그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코롤료프는 이 미사일을 단순히 핵폭탄 운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R7의 거대한 추력을 이용해 인류 최초의 무언가를 지구 궤도에 올릴 계획을 비밀리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부와 공산당 서기장 흐루쇼프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미사일 실험의 일환으로 작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시다. 이는 자본주의 미국에 대한 공산주의 소련의 위대한 기술적 승리를 전 세계에 증명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흐루쇼프는 이 정치적 도박을 승인했습니다. 코롤료프는 혹시 모를 실패에 대비해 위성의 이름을 가장 단순한 동반자라고 붙여가며 군 당국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1957년 10월 4일 카자흐스탄의 황량한 초원에서 코롤료프의 R7 로켓은 83kg짜리 금속 공 스푸트니크 1호를 싣고 인류 최초로 우주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빕빕하는 단순한 신호음이 전 세계 라디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이 폰 브라운이라는 천재를 확보하고도 해군, 육군, 공군 간의 알력 다툼과 관료주의로 벵가드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며 허송세월하는 동안 코롤료프는 총설계자라는 절대적 권한을 위임받아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추월해버린 것입니다. 서방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스푸트니크 쇼크가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스푸트니크의 성공 이후 코롤료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이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인 11월 최초의 생명체를 태운 스푸트니크 2호를 쏘아 올렸고 1959년에는 최초의 달 탐사선 루나 2호를 달 표면에 명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1년 4월 12일 인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코롤료프가 설계한 보스토크 1호에 탑승한 27세의 청년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지구는 푸른빛이었다는 가가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코롤료프는 또 한 번 미국을 그리고 라이벌 폰 브라운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후보 중에서 직접 가가린을 선발했고 발사 당일 로켓에 탑승하는 그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걸세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의 순간에 그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련의 가장 중요한 1급 기밀이었고 서방 정보국의 암살 위협 때문에 총설계자 또는 교수님으로만 불렸습니다. 심지어 노벨상 위원회가 스푸트니크의 아버지에게 상을 주려 했을 때 프루쇼프는 그것은 소비에트 인민 전체의 업적이라며 코롤료프의 이름을 알려주길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이 실린 신문을 보면서도 아내에게조차 자신이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폰 브라운이 세턴 B라는 괴물 같은 로켓을 만들며 달 착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미국보다 먼저 소련의 붉은 깃발을 딸에 꽂기 위해 더 거대한 로켓 N1 개발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폰 브라운에게 강력한 F1 엔진 5개가 있었던 것과 달리 코롤료프에게는 신뢰할 만한 고출력 엔진이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과거 자신을 밀고 했던 라이벌 글루시코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불화는 끝내 봉합되지 못했고 코롤료프는 30개의 작은 엔진을 묶어 N1 로켓 1단을 설계하는 기술적 도박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굴라크 수용소 시절 얻은 건강 악화와 수십 년간 이어진 살인적인 과로 그리고 공산당 내부의 끊임없는 정치적 암투에 시달리던 그는 1966년 1월 간단한 수술을 받던 중 심장이 멈춰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비극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의사들이 응급조치를 위해 기관지에 호흡 튜브를 삽입하려 했지만 28년 전 대숙청 시절 고문으로 부서졌던 그의 턱이 제대로 벌어지지 않아 튜브를 넣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결국 그의 마지막 숨통을 붙잡은 것입니다. 코롤료프가 죽고 나서야 소련 정부는 그의 이름을 공개했고 그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가 죽은 뒤 구심점을 잃은 소련의 달 탐사 계획은 N1 로켓의 연이은 폭발 사고와 함께 좌초되었습니다. 결국 우주 경쟁 최후의 승리는 1969년 7월 달에 성조기를 꽂은 폰 브라운의 미국에게 돌아갔습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과 세르게이 코롤료프, 한 명은 과거의 어두운 죄를 덮고 미국의 영웅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조국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평생을 이름 없는 그림자 속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라이벌의 치열했던 경쟁이 없었다면 인류가 저 머나먼 하늘의 별을 향해 그토록 빨리 나아갈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